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우리에겐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죠. 어도비가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성형 AI로 동영상 창작을 더 쉽게 한 건데 예를 들면 영상을 편집할 때 AI가 중간중간 빠진 장면을 만들어서 채워준다거나 배경음악을 알아서 배치해준다고 합니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AI의 기술적 고도화에 주목했다면 어도비는 AI를 우리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막겠다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테크적 관점에서 현금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 걸까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 라디오를 자주 듣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어디서 무엇 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신지 문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장소에 계시지 않더라도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한우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주된 평가는 빈손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원래 오후 4시 반에 면담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좀 늦게 왔어요. 외교 일정이 그 전에 있어서 24분가량 늦은 오후 4시 54분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청사 앞에 야외 정원, 여기 파인그라스인데 여기서 만나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어린이 정원까지 10여 분간 산책을 했고요. 산책 때는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같이 걸었습니다. 옷차림은 노타이 차림이었고 차담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메뉴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동훈 대표 제로콜라 마셨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좋아하는 거니까 제로콜라 준비해라 이렇게 뭐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과일도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가 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스케치 정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테이블에 앉을 때 보면 이제 그 자리 배치가 참 미묘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2+1 있던 건데 먼저 좀 시간부터 보면 4시 30분이라는 것 자체가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니에요. 딱 그냥 차 정도 마시자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81분 얘기를 했는데 이게 81분이 산책 포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독대를 꾸준히 요청을 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만난 것 치고는 사실은 좀 짧은 감이 있죠. 그리고 자리 배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게 두 사람만 마주 앉거나 한 게 아니라 긴 테이블이 있고 한쪽에 윤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건너편에 한동훈 대표하고 비서실장 이렇게 나란히 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을 두고 이제 뭐 집권당 대표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다라거나 취조하는 검사 같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나름대로 의욕을 보이면서 파일을 들고 갔어요. 붉은색 파일에다가 의제들 다 빼놓지 않으려고 정리해서 간다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게는 뭐 필기도구 같은 건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벼르고 있던 게 그 3대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할 것, 두 번째가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대통령실도 협조해달라, 세 번째가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자제는 이미 하고 있다.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 활동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2부속실 생기면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고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조치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면담장에선 얘기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회동 때인 거고 오늘 오전에 이제 또 대통령실 말로 계속해서 속보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외 활동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미 활동 자제하고 있다. 또 활동 줄였는데 뭐 과하다고 하니까 더 자제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조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정치권은 이미 좀 거론이 돼서 공공연히 알고 있고 심지어 산책에 동행한 참모진 중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온 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이고 대통령실이 대응을 다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공격이고 당에서도 같이 대응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길을 가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뭐 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11월 초쯤 다음 달 초쯤에 제2부속실 윤곽이 잡힐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왔고 아마도 이제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 좀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담에서 추가로 한동훈 대표는 그 특별감찰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도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신에 특별감찰관 하자는 거고 친한계에서는 이번 면담 보고 대통령이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실이 따로 브리핑한 건 없었고요. 짧은 영상을 공개했었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 헌정 유린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게 대통령실 쪽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대표 측 그러면 분위기를 보면 면담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직접 설명할지 주목이 됐었는데 한동훈 대표 곧장 집으로 갔어요. 대신에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브리핑 간략하게 했는데 그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유익한 만남이었다라는 식으로 좋게 브리핑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직접 브리핑하지 않고 이제 간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윤한 갈등 이날로 봉합이 됐을까? 그거는 아닌 거라고 일단은 평가가 되고요. 특히나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말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해가 진 상황이라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건 보통 의례적으로 뭐 분위기 좋았고 여러 가지 격의 없이 얘기를 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한 거에서 많은 것들을 읽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당대표실 분위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담 직후에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회동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저를 위해서 있었던 자리는 아니고 그 동료 의원들과 이제 여의도에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할 때 그것도 또 뭐 언제 이렇게 딱 날 잡고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한테 수시로 불시에 이제 연락을 하면서 가벼운 자리를 지도부들이나 이렇게 뭐 갖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얘기도 좀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좀 말씀드리지 못한 거 양해해 주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원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토론회는 지난주부터 참석하기로 결정이 됐던 건데 오늘 돌연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담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뭐 오늘부터 연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오전에도 지금 메시지들이 추가로 나왔고
또 오후에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당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고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한 당대표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당정 원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또 회동 결과 보고 나서 그 특검법 재표결할 때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한동훈 대표 오후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거라고 해서 강화도로 가서 재보궐선거 결과에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간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친한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예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시적인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고 우리 그 당대표 요구 들어준 게 뭐 있냐. 예상은 하긴 했지만 좀 너무하다라는 분위기도 읽혀지고 반면에 친윤계는 만난 자체로 대화 물고 튼 것만으로도 성과다. 앞으로 계속 만나서 감정 풀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다 같은 의견은 아니에요. 뭐 친윤계 안에서도 또 한동훈 대표 앞으로 그렇게 이재명 이중대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게 뭐 만남 자체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뭐 갈등을 해결하고 여당으로서 그 전열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국민들로서는 민생이나 정책 해결할 게 많은데 이게 기다리는 것도 길어지는 형국인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이거 특검법에서는 똑같은 입장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절망스럽다라면서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냈고요. 동시에 한동훈 대표 향해서는 민주당은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당대표가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회담 먼저 제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 대표회담 때 만났었잖아요. 그때 추후에 또 만나자 이런 약속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겠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면담 직후에 이런 제안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는 뭐 대통령 제외하고 여야가 좀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이 만나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린다면 그 영향력이나 압박을 더 키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혜경 씨가 출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어제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 강혜경 씨 주장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준 거다. 또 메시지 속 김건희 여사가 말한 그 오빠, 문제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본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오빠라는 거는 왜 그렇게 보냐면 자기가 직접 명태균 씨하고 함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윤 대통령 오빠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명태균은 친오빠와는 소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는 처음부터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관계였다.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뭐 명태균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 영적인 대화를 김건희 여사와 많이 한다라고 뭐 이렇게 과장을 했든 어쨌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공천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을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이 법사위에 또 제출이 되기도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이 녹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태균 덕에 의원 됐다. 라거나 선관위에서 돈 받은 거 그거 정치 자금으로 안 넣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통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강혜경 씨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전현직 정치인 명단이에요.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61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8번, 홍준표 대구시장 7번, 이준석 의원이 7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언의 파장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정치권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예, 당연히 확인이 필요한 주장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국감장에서는 사실 그 증언 발언의 무게가 되게 크죠.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선서도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축소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 브로커의 그런 허세 주장이고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떠벌리고 다니는 거고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야당 주도로 이렇게 증인 채택을 가면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는 입장이고 이거 사실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농단이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기에는 폭로의 녹취까지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해서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졌죠. 네. 그 야당 주도로 해가지고 어제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화두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그리고 검찰 탄핵 소추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이루어지면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사지휘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배제돼 있는데 이게 예전에 2020년에 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럼 이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수사지휘권 박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족 연루가 아닌데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대신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야당은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 자체가 그렇다고 해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당은 반대로 또 야당이 탄핵 남발을 하고 있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3329님은요. 대학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간에 비는 시간에 차에서 김밥 먹으면서 방송 듣습니다. 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참 좋네요 하셨고요. 5200님은요. 하성 마을버스 23번을 탔는데 기사님이 세상의 모든 정보 틀어놓고 듣고 계시네요. 오늘 비도 오는데 기사님께서 천천히 운전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세모정 듣고 계신 기사님께 저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6579님 아기 재우는 중이라 같이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한쪽 귀에 이어폰 꽂고 누워서 듣고 있어요. 세모정에서 전달해주는 소식과 정보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3079님은요. 또 가게에서 청소하며 물건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보 듣는데 도움이 돼서 항상 듣고 있어요. 날씨 쌀쌀하니까 커피가 맛있네요. 저는 인천 편의점 점주입니다 하셨고요. 또 5802님은요. 저는 3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서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항상 승객들과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기사님들 가운데서 또 세모정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지만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곳곳으로 정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빗길인 구간도 대부분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세제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이서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하기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송내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소래터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도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가 최근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다면서요. 네, 그 어도비라는 회사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샵은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네. 테니까 컴퓨터 뭐 그래픽 하는 사람들, 뭐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회사의 툴을 무조건 거의 쓰고 있는 거의 뭐 독과점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마치 이제 애플 같은 데서 개발자 행사 하듯이 여기서도 어도비 맥스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히 뭐 크리에이터들도 모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어도비 맥스라는 행사를 지난 14일에 했는데 기능을 그럼 또 이제 새로운 것들 막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 100여 종 정도의 신규 기능을 선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100개를 다 뜯어보면 대부분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툴들에도 AI가 얼마나 잘 붙어서 이걸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나 거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창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컨텐츠도 만들고 뭐 그래픽 작업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거는 쓸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좀 호평을 받은 기술들이나 기능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뭐 이미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도비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기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거 한 두세 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혹시 아나운서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가위로 잘라서 막 인형놀이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했죠. 그죠? 그럼 그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종이를 자르다 보니까 얘를 공주 모양을 그려가지고 옷을 입혀도 얘는 평면이잖아요. 평면. 네. 종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공주가 살아서 뭐 이렇게 입체로 된다면 아니면 뒷모습은 어떨까? 막 이런 거 상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기술에서 그게 가능해져요. 무슨 말이냐? 네. 제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요 밑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평면으로 네. 제가 예를 들면 아나운서의 모습을 그냥 평면으로 만화처럼 그린 거예요. 거기서 AI한테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걔가 갑자기 입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심지어 그냥 입체가 아니라 뒷모습도 얘가 만들어주고 옆모습도 만들어주고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그 종이 원래 2D로 돼 있으면 그냥 종이 인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입체로 각도도 맘대로 조절하고 뒷모습으로 달을 바라보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는 밑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밑그림만 그리면 그 밑그림이 입체로 뭔가 그래픽 작업이 되는 이런 AI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리기 너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밑그림을 그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3D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는 이런 뭐 영화들, 만화들, 뭐 뽀로로든 뭐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3D 그러니까. 형태잖아요. 그럼 밑그림 그리면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기술의 시작이 좀 됐고요. 두 번째로 또 흥미로웠던 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관심을 가졌던 게 슈퍼소닉이라는 기술인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신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영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또 효과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효과음을 막 성우분들이나 이런 막 이렇게 방송국에서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 데는 모르지만 개인이 효과음을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AI가 어떻게 도와주냐면 예를 들면 괴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으르렁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냥 제 목소리로 으르렁 하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AI가 그거를 정말 그 괴물의 목소리처럼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그게 으르렁 하는 것들이 몇 초 만에 실제 괴물이 내는 효과음처럼 해주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럼 내가 효과음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입력을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어설프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지금 이미지에 있는 게 공룡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내는 게 그런 효과음에 비슷한 거구나. 그럼 그거를 이제 진짜 공룡 소리로 바꿔주는
요런 기술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상상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만들고 싶은데 미술 실력이 부족하거나 막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능이 없거나 이럴 때 이제 도구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상상하고 실제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AI랑 함께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있는데 기술이 좀 부족한 그죠. 부분들은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어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뽀샵 이러면은 그 되게 기술자처럼 막 마우스를 막 눌러야지만 됐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능들이 계속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AI한테 한두 번 누르면 얘가 알아서 뭐 예를 들면 전선도 지워주고 색깔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컨텐츠들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운데서 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AI 기술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바로 적용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기술을 발표를 하면 그 기술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들어오진 않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기술은 실제 이 영상 편집하는 툴이 있거든요. 이 어도비에서 나온. 근데 그 툴에 바로 지금 베타 버전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뭐냐면 AI가 동영상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네.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동영상을 막 찍고 싶었어요. 근데 찍다가 얘가 그래도 한 1분 정도 그 모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얘가 한 50초 하다가 안 해 이러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찍다가 핸드폰이 꺼지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 거를 막 꼭 찍고 싶은데 막 늦게 꺼내느라고 앞에 영상이 없어요. 그럼 아쉽잖아요. 네. 내가 이거 앞뒤의 모습까지 붙였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제 또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가서 실제 찍을 때는 이 정도면 될지 알았는데 편집할 때 보니까 뒤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슬로우 모션 처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초짜리 영상인데 내가 5초가 모자라요. 그럼 그거를 느리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끝의 장면을 보고 그 끝의 장면에서 AI가 실제로 3초에서 4초 정도의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번에 데모 나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호수에서 우리 뭐 새들이 막 이렇게 앉아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뭐 백조나 이런 애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 장면이 최소 10초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찍은 게 7초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늘리기를 딱 3초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거기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어떤 백조가 한 마리가 더 나와서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3, 4초를 더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소리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조용한 데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바람 소리나 막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 소리까지 얘가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영상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화면하고 이 화면 중간에 넘어갈 때 이거 소위 말해서 마가 뜨는데 네. 아니면 이거 공백이 뜨는데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AI가 바로 해결을 해주니까 다시 재촬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바로 쓸 수 있겠다. 이거는 바로 가능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도비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뭐 회사에서도 자연 다큐 찍는 이제 프로듀서나 이런 분들은 막 네. 어떤 한 장면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막 한 달씩 산에 가서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예를 들면은 한 달을 기다려서 내가 10초를 찍어야 되는데 7초밖에 못 찍어서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돼. 이런 일은 없어지겠죠. 한 2, 3초는 기본적으로 얘가 더 만들어 주기 시작을 하니까. 어도비 이외에도 이렇게 AI 영상 기술에 관심을 쏟는 기업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챗 GPT가 우리에게 되게 놀라움을 줬던 건 글자를 해서 이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창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작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영상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만약에 내가 글을 쓰기만 하면 정말로 생각하는 영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영상 특히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인 이제 메타라는 회사가
16초 길이의 영상을 내가 글만 쓰면 나오게 하는 무비젠이라는 걸 최근에 냈고요. 구글도 1분 이상의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6초 분량의 동영상 클립을 제작하는 이러한 비오라는 걸 냈고, 오픈 AI도 소라라고 하는, 이게 워낙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1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뭐 피카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뭐 드림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중국의 클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요, 아직까지는 이제 전문가들에게만 주거나 베타 버전, 그러니까 중국 것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다 아직은 전문 사용자나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클로즈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도비에 나온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툴에 바로 적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롭다, 뭐 혁신적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실제로 일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이 AI로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몇 개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영상을 만약에 제가 만드는 사람이면 영상을 만드는 도구가 따로 있는데 이 AI를 돌리는 도구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 또 편집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건데, 이 편집 도구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게 장점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AI가 하면 되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AI한테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때그때 영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커피를 그려줘, 그러면 커피를 그려줘 할 때마다 똑같은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브랜드가 달라지거나 모습이 달라지면 실제로 이걸 일해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신기하긴 한데, 영상도 마찬가지로 뭐 풍선머리 인간을 만들어줘, 그럼 풍선이 계속 색깔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이번에 어도비가 그걸 좀 해결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만들 때 하나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툴은 원래 다른 영상 편집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AI가 뭔가를 만든 거를 원래 기존에 있던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붙일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앵글도 바꾸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까지는 되게 신기한 것들이었는데 일에 쓰려고 그러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정말로 일에 쓸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도 뭐 AI 이야기 많이 했지만 챗 GPT 같은 거 외에 일상생활에서 바로 또 활용할 만한 것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짜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해결이 됐는데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앞서서 해외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다 전문가 일부에게만 공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되는 계속 저작권이에요. 왜냐하면 영상을 얘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어떤 거를 보고 만들었거나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다른 툴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여러 솔루션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모은 것 같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도비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유료로 쓰고 이게 당장 비즈니스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는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학습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저작권을 섭외한,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혹은 그런 것들로만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영상도 막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만 학습을 하니까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툴 쓸 때는 저작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도비가 실용적인 기술을 선보이긴 했지만 정작 유료 구독이나 뭐 사용자의 데이터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와우 막 그러는데, 이제 어도비 오래 쓰신 분들은 야, 버그나 고쳐라 막 이렇게 할 정도 좀 오류 부분도 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번 비싸게 돈 주고 사면 계속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월 구독제예요, 월 구독제. 근데 이 월 구독제가 제가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해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해지할 때 또 막 취소 수수료도 막 붙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알려주고 막 해지하려고 그러면 위약금 엄청 문다고 그러고, 그것도 막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야 어떻게 해지를 시켜주고 그러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도비는 뭐 구독 계약 약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고소를 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학습 데이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갖고 얘네가 저작권을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약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 있죠. 그 컨텐츠를 어도비가 볼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우리가 하는 거를 상업적으로 하는데 다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옵션으로 이제 바꿨는데 학습에 활용되지 않게. 근데 그것도 좀 메뉴 뒤쪽에 있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뭐 얘네들의 입장은 우리가 뭐 이걸 불법적인 거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창작물을 그럼 제가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구설수들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비가 들어붙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동사 들어붙다에는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 따위가 퍼붓듯이 쏟아지다입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들어붙다, 또 들어붙듯이 쏟아지던 빗발이 조금 가늘어졌다와 같이 말할 수 있고 이때는 자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두 번째 뜻은 동사의 형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담긴 물건을 들어서 붓다로 솥에 물을 들어붓는다와 같이 쓸 수 있고 또 세 번째 뜻은 술을 퍼붓듯이 들이마시다입니다. 이 2가지 뜻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들어붓다와 비슷해 보이는 동사로 들이붓다가 있는데 들이붓다는 마구 붓다라는 뜻과 속으로 쏟아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기가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듯이 쏟아졌다 또는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다와 같이 쓸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들어붓다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동사 들이붓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비가 들이붓다와 같이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한 편이지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한때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려 서늘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18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밤에 서해안 지역부터 강해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 밤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아줘 고맙다면서 김 여사 활동 중단 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면담한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과 참석자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론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데도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비치곤 꽤 많은 양이 내린다고요. 네, 전국에 가을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해안에 100mm 넘게, 제주도에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는 최고 60mm 정도 전망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서쪽부터 물러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또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모기가 아직 보이더라고요. 네, 올해 유독 심했던 늦더위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기예보에 따르면 어제 기준
모기 발생 단계는 2단계, 관심 단계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모기가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달 셋째 주 7일 내내 모기 예보는 2단계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는 일주일 모두 1단계, 쾌적 단계였는데요. 모기는 통상 9월 중순 이후면 월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석까지 이어진 더위로 월동이 늦어졌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편의점에서도 한여름인 8월보다 9월 살충제 매출이 10%나 더 높았다고 하고요. 모기는 따뜻한 공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열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방충망 사이 틈새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불법 촬영, 몰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초소형 카메라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안 가리고 몰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나 싶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약 5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보다 34% 넘게 많았고요. 3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는데요. 초소형 카메라 수입이 늘면서 불법 촬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군종 목사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대전에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촬영 건수는 5,300건이 넘어가는데 하루 평균 19건꼴로 범죄가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까지 많아져 삭제 요청 건수도 지난해 24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요즘은 안경이나 시계같이 일상생활용품과 꼭 닮은 형태로 나오기도 해 손쉽게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마라탕, 매운 떡볶이 등 매운맛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K 매운맛의 원조인 청양고추는 홀대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마라탕 가게가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 전국에 4,000개가 넘고 해외에서까지 매운맛 도전 먹방의 대명사가 된 불닭볶음면은 한 해 1,500억 원어치가 팔린다고 합니다. 또 일반 타바스코 소스보다 10배 넘게 더 매운 핫소스가 인기를 끄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요. 그런데 한국식 매운맛의 조상격인 청양고추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양고추 대신 캡사이신을 첨가한 인공적인 매운 소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양고추보다도 저렴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편해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양고추 인기가 시들해진 사이 농가에서도 병충해에 강한 덜 매운 품종을 찾아 재배하면서 청양고추는 해마다 재배 면적이 줄고 고추 품종 선호도 1위 자리도 10년 만에 덜 매운 고추에게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산지에선 청양고추 선호가 줄었지만 식품업계는 매운맛이 휩쓸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첨가한 인공적인 매운맛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로 삼양식품이 판매하는 불닭소스는 국내에서만 지난해 기준 220억 원어치가 넘게 팔리면서 4년 만에 매출이 130%나 늘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점점 더 매운맛을 찾는 소비자의 입맛을 잡아야 하는 유통업계에선 청양고추를 찾아 발품을 팔고 있다는데요. 기존 산지인 충남 청양에서 생산량이 줄어들자 매운 고추 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에선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골치라고요. 네,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학생들과 씨름하는 일이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생활지도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휴대전화를 따로 걷지 않고 하교 때까지 전원을 끄도록 하지만 수업 도중 툭하면 전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얼른 전원을 끄자고 말할 뿐 제대로 껐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왜 내 폰을 보시느냐 인권 침해라고 말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이들이 인권 침해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정당한 생활지도도 부담스러워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선 최근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 침해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고 작년엔 한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지난 10년간 굳어져온 인식이 여전히 학생들 사이 퍼져 있어 왜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으면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칙뿐만 아니라 작년 9월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었는데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네. 지난해 7월엔 유네스코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교내 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퇴보를 우려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꼼수 구매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같은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위고비를 처방받았던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병원 정보와 가격 등을 묻는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대면 없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해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고 있는 건데요. 특정 BMI 기준을 충족하는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구매 후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키 171cm에 55kg으로 시작해 일주일 뒤 몸무게를 공개하겠다는 홍보성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초저가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급여 비만약인 위고비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병의원에서 5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 약국에선 50만 원대로 책정돼 있는데 일부 병의원에서 40만 원대에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가격 경쟁에 불이 붙고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동네 병의원이 특정 약국에서 45만 원의 위고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처방이 필요한 특수 목적을 가진 치료제잖아요. 단순 미용 목적의 체중 감량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게 불법 암표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고요. 네, 최근 한 개인 간 티켓 양도 거래 플랫폼 홈페이지에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티켓 거래 희망 건수가 3,000건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챔피언석의 경우 정가의 10배인 45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내년 4월 내한하는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의 경우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1,000여 건 모두가 정상가 이상의 가격에 게시됐습니다. 이처럼 개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인기 있는 공연 티켓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가 거래를 하면서 해당 플랫폼이 사실상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공연 등을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을 구매 되파는 행위는 금지지만 이런 불법 매표 행위가 아니라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티켓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 티켓팅 방법이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이디를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중개업자가 판매자의 티켓을 취소한 뒤 재빨리 취소된 표를 낚아채는 이른바 아이디 옮기기 같은 꼼수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티켓을 먼저 선점하고 재판매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온 오프라인 모두 암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률적으로 개인의 거래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현실에 맞게끔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어제가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심정지가 온 22개월 아기를 구해낸 경찰관들의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어요. 네, 지난달 29일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아이와 아버지는 구급차에, 어머니는 순찰차에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지만 이 막힌 도로는 뚫릴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고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심장이 멈추면서 한시가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 경찰관 2명이 나타나 도로 위를 뛰어가며 차량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인근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듣고 달려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길을 터달라며 도로 위를 뛰어다닌 경찰관들의 노력에 운전자들이 힘을 합치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가수 조용필 씨가 11년 만에 정규 20집을 발매한다고요. 네, 가왕 조용필이 돌아왔습니다. 11년 만에 정규 20집을 들고 왔는데요. 타이틀곡 그래도 되는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뭉클한 응원가로 이제는 자신을 믿어보라고 조금 늦어도 좋다고 토닥여주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또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박근영, 전미도, 이솜, 변요한이 출연했다고 하네요. 조용필은 1976년 돌아와요 부상항해를 시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죠.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 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000만 장 돌파, 한국 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 홀 공연 등 무수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데뷔 55주년인 지난해에도 국내 톱스타만 설 수 있다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20집 20은 오늘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데요. 신보 발매를 기념해 다음 달 23일과 24일 그리고 30일과 12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집 발매 기념 조용필 앤 위대한 탄생 콘서트도 연다고 하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 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5377님, 제주도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데 12시부터는 항상 KBS 일라디오만 애청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358님은요. 지금 세무정 들으면서 바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소개해주신 불편한 편의점 책도 샀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덕분에 유식해져요 하셨고요. 1224님은요.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이어폰으로 몰래 듣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청취율 전화도 왔으면 좋겠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 파이팅 하셨습니다. 또 5622님은요. 한우에 눈이 멀어 문자해 봅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밖에 못 나가서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지금 라디오밖에 없어요 하셨어요. 몸 관리 잘하셔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등급 한우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상담한 고객이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경제관념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버는 족족 돈을 다 쓰던 부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가 잠시 일을 쉬면서 외벌이로 생활을 꾸려가게 되었는데 씀씀이는 맞벌이 시절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을 메꾸기 힘들어지고 결국 카드론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그간 코너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최소화하려면 신용카드 사용보단 체크카드 사용하기를 종종 권해드린 적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면 제세 전략에도 도움은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리볼빙, 카드론 등 부채로 이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권장하긴 하는데요. 그래요? 보통 취직하고 가장 먼저 만드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신용카드죠. 잘만 사용하면 혜택이 많지만 이제 막 월급 받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 소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고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는 때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에겐 일단 신용카드를 만들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본인 지출을 체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길 추천합니다.
별 생각 없이 신용카드 긁었다가 카드값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아마 모두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서영래 원장님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비 습관을 잘 만들고 재테크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드마다 혜택도 다양하잖아요. 포인트형, 할인형, 제각각인데 요즘은 그래도 여러 어플에서 나에게 맞는 카드가 뭔지 추천을 많이 해줘서 네. 비교적 쉽게 고르시는데요. 일단 신용카드를 선택할 땐 자신의 소비 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골라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중교통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을 자주 이용한다면 이 업종에 할인이 되거나 포인트 적립이 되는 카드를 고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할인 적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용 실적 산정 때 제외되는 항목도 많고요. 월별 최대 할인 또는 적립 한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할인이 된다고 해서 뭐 열심히 택시를 타고 카드를 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인액이 월 최대 5천만 원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상품을 보다 보면요. 연회비가 높을수록 혜택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카드는 어떤 분들에게 좀 적합해요? 10만 원 이상의 과도한 연회비를 내지만 연회비가 아깝지 않다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 카드가 바로 프리미엄 카드죠. 네. 하지만 이런 카드는 그만큼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혜택을 받으려면. 네. 그래서 일단은 몇 개 프리미엄 카드의 약관을 살펴보니까 해외여행이 많거나 잦은 해외 출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항 라운지 서비스나 발리파킹 서비스, 호텔 서비스 및 렌트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드들이 보이던데요. 하지만 이 장점들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해외여행을 자주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잦은 여행을 하다 보면 잔소리 같지만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겐 권하지 않고요. 고소득자라고 해도 일반 카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연회비가 부과되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적다 보니 개인적으로 고소득자면서 해외여행이 잦은 분들에게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그 카드는 제외하고 좀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는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 사용하면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카드사에서 월간 사용 한도를 부여하는데 이게 월 급여보다 거의 대다수 높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일시적으로 목돈을 결제할 일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의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한도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건 신용카드를 오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간과하는 건데요. 카드를 발급받으면 손익 적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셔야 합니다. 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지출 시 직접적인 주머니에서 돈이 즉각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적어서 가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게 좋고요.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 앞에 사례자처럼 카드론을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높은 이자를 발생시키기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는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서비스입니다. 평균 수수료율은 15.25에서 19.03%에 달합니다. 네. 엄청나죠?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당한 적 있습니다. 당했다 하는데 그만큼 수수료가 높은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의해서 가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해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리볼빙과 달리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인데요. 현금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카드 대출 서비스로 고객이 카드를 발급할 때 부여된 신용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 신용 대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카드로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카드 대출 서비스입니다. 카드로는 역시 현금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심사 과정 없이 무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인데요.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아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결국에는 결제일에 청구된 금액을 전액 결제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하고요. 이는 전액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연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신용점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나중에 주택을 산다든지 향후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례자처럼 피치 못하게 이미 카드사 대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 처음에 카드 대금을 미납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현금 서비스, 그 후 카드론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카드론 자체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은행보다는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이자가 엄청 높은 편인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사례자처럼 현재 카드론을 받고 있다면 은행에 대안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확 내리는 게 좋고 이게 만약에 힘들려면 요즘 뭐 토스뱅킹이나 이런 데에서 중금리 대출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카드론을 빌릴 때 월 상환금 등의 이유로 장기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상환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카드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짧게 쓰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재정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론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손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직장인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몇 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보통 사회초년생은 부양가족 등이 없죠. 그래서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 항목이 적은데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소독공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입니다. 네. 카드 소독공제의 경우 소독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되는데요. 카드 소독공제를 받으려면 여기 함정이 하나 있죠. 1년 동안 카드로 소비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는 어떤 혜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적립이랑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비중을 높이면 더욱 좋을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구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네. 맞벌이 시 부부의 소득이 다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뭐 소득이 연에 5천만 원이고 한 명은 연 4천만 원 등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부 상황마다 다를 텐데요.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절세와 그리고 공제, 방금 받았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생각했을 때에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게 혜택이 더 큽니다. 네. 물론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을 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또한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게 되면 가계부 정리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생활비 관리와 기록이 더 쉬워져서 지출 통제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생활비를 쓰고 다른 배우자 명의로는 비상자금 용도로 지출하는 형태로 분리하는 게 한 가지 팁입니다. 또한 카드사마다 외식에 관련된 혜택, 주유나 쇼핑에 관련된 혜택 등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소유 패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분리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체크카드 사용을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모아가야 하기에 신용카드 사용을 부정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신용카드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월간 예산을 세워 카드 사용한도를 정해두고 지출하는 걸 추천하고요. 너무 많은 카드를 발급받으면 관리가 어렵고 연회비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까 적정 개수의 카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월 청구된 금액을 전액 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잔액을 이월할 경우에는 높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저금리 대출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결제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할부 또한 항상 신용카드 한도에 20에서 30% 이하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하도록 하면 위험 리스크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혜택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면 카드 사용 후에 즉각 결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명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피처링 B.O.B의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3079님이요. 체크카드만 사용하니 충동 구매는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포인트 혜택이 있을 때에는 신용카드 쓰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3079님의 답변에는 포인트 혜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신용카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으로 최동선 님이요.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금이 아닌 카드는 막 긋게 되던데요. 월급 가운데 몇 프로 정도를 카드 사용액으로 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최동선님 저 욕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질문 사항에 보면 현금이 아닌 카드는 막 긁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출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쪽부터 하시고 그리고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0179님은요. 남편이 주유비 할인을 받겠다며 연회비가 많은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월 150만 원을 사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셨어요. 월 150만 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카드사마다 달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재무 상담을 하면 가정의 주유비 자체가 150만 원을 한 번도 못 받거든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15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이 카드를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인을 위해서 소비를 좀 더하게 만드는 카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할인받는 금액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크잖아요. 자, 0389님이요. 제가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을 써야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차라리 포인트 적립이 되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을까요? 하셨어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이 말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앞에 분의 말에도 조금 이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공제를 받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는 그러니까 1년 연 사용액이 25% 연봉의 25%를 써야 되는데 체크카드는 어떤 혜택은 없잖아요. 공제밖에. 그렇기 때문에 25% 미만에는 아예 포인트 적립이 되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5%를 넘었을 때 그때는 체크카드가 더 이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4789님이요. 욜로를 외치던 우리 아들 여행에서 카드를 많이 긁었나 봐요. 그래서 리볼빙을 한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혼자 그 난관을 이겨내게끔 둬야 할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는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 원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셨어요. 이건 제가 일단 리볼빙을 예전에 저도 처음 생길 때 한번 결제를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거의 안 쓰는데 네. 그때 그 위에 이자 붙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데 지금 아들이 이런 네. 상황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면 계속 이 이자는 계속 연체되고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한번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아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강제로 급여에서 이번에 빌려준 돈을 징수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 돈에 대한 습관을 한번 다시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매주 게임 하나씩 소개하면서 좀 의미를 살펴봤는데 제가 게임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가끔은 이제 게임 산업, 게임 문화 전반을 좀 다뤄볼 필요도 있는데 요즘도 이슈가 많죠. 뭐 게임 이용 장애, 뭐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확률형 아이템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 대중화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문제, 디지털 게임의 현금 결제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뉴스에서 가끔 본 기억이 있어요. 게임에 과도하게 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네, 주변에서도 아마 이제 가끔씩 농담삼아 하나 너무 많이 썼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를 통칭하는 용어로 커뮤니티, 뭐 산업계에서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현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아마 현금을 막 지른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은데 조금 순화해서 쓴 분들은 과금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상파 라디오잖아요. 이제 표준어 규정에 맞춰서 이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은 납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과금할 때 과는 부과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직접 내는 돈일 경우엔 네. 납부한다의 납이 맞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납금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 되겠죠. 돈을 얼마나 써야 과도한 납금이 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보다도 듣는 분들이 야 나는 얼마까지 쓰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또 게임 요즘 안 해보신 분들은 옛날 오락실 시절 생각하면서 그거 많이 써봐야 한 1,000원 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도 보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이제 조사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고납금 이용자를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에이 그게 뭘 많이 쓴 거야 라고 하는 헤비 게이머 분들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을 게임했어 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인터뷰 해본 분들 중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쉽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신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뭐 우리 길드의 가입 조건은 한 달에 1억 이상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인 공고들도 있어서 확실히 많이 쓰는 사람의 존재라는 건 요즘은 부인하기 어려운 추세죠. 뭐 커뮤니티 사례를 뭐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겠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게임에 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게임 안 하는 분들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게임에 돈을 써서 걱정이야 라고 말하면 보통은 그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쉬운 문제죠. 안 하면 되는 거다라는 해법이. 돈을 안 쓰고도 사실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요새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게임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로 게임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게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구매하지 않아요. 무료로 시작하세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몇 판 해보면 나름 재밌네 하면 이제 계속 깔고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지우게 되는데 요즘 게임들은 이제 돈 주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매출을 일으키냐면 조금 재밌을만 하면 이제 편의 기능들을 부가로 파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해보신 것 중에 3매치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 3개 맞추면 없어지는 거.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기회가 한 5개 주어지고 10분 정도 참아야 하트가 하나 찹니다. 근데 게임이 재밌으면 못 참잖아요. 네, 그러면 못 기다리죠. 하트 하나에 얼마 이렇게 팔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구매해서 편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요즘 게임들은 결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 무료 게임인데 뭐 광고를 봐야 혜택을 준다고 하고 또 광고를 보기 싫으면 결제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네. 게임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조금씩 하는 결제 플레이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게임 안에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이 쌓여버린다는 점이 참 재밌는 부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하나를 제가 플레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한 2년 정도 하면서 레벨을 500 정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시간만 쓴 게 아니라 가끔 아이템도 사고 뭐 말도 좀 사고 가방도 큰 거 하나 사고 이랬어요. 한 100만 원 썼다고 뭐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어느 지역에 플레이를 하려고 가봤더니 그동안 내가 쌓은 경험치와 아이템으로는 입구도 못 뚫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여기서 그만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쏟은 시간과 정성과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이른바 경제학적으로는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그 가치가 그대로 서버에 살아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른 게임으로 간다는 선택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아니면 딴 거 하지 뭐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돈을 많이 쓴 분들이 이거 난 안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결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야 바보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오래 애정을 갖고 자기 시간을 쓴 결과물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은 이거를 포기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중에 게임 산업계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게이머들이 모여서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얘기 드린 이 상황의 결과인 거죠. 나는 여전히 돈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에게 계속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는 건 기분이 나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결제할 거야. 하지만 적당히 좀 유도해라라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디지털 게임에서 과도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게임 제너레이션 이경혁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이나 PC방에서 게임을 주로 하던 시절에는 사실 과도한 현금 결제가 문제로 지적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왜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집마다 따지면 이제 어느 집에서는 오락실에서 500원 써도 혼나고 그런 문제는 있긴 했습니다만 금액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온라인에서 지나치게 현금을 쓴다라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게임 플랫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게임들은 주로 PC 게임이거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쪽에서는 이 과도한 현금 결제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내가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한번 사면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현금 결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온라인 베이스의 모바일 게임 같은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게임 시작할 때는 무료인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이 아이템을 사거나 뭔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보통 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약간 일정한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원인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한 2가지 정도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라인 기반의 게임들은 엔딩이 없는 무한 경쟁 멀티플레이다라는 점이에요. 돈 주고 사서 하는 게임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걔들은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뭐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어디서 모험을 하고 마지막에 대망을 물리치고 엔딩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다 깬 거죠. 그 게임. 다 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걸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정도 플레이했으면 난 충분히 괜찮았어라고 하는데 요즘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라는 게 없어요. 잘 보면.
네. 예를 들어 아까 뭐 퍼즐 게임 같은 걸 얘기했지만 끝판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예를 들어 5,000 스테이지가 끝이다라고 하면 다음 패치에 또 뒤에 1,000개가 더 붙죠. 여기는 엔딩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서버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나는 다 깼어라는 말을 못하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어떤 게임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을 붙여요. 자고 일어나면 당신의 랭킹이 400등 하락했습니다. 이러면 아침에 그 메시지를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오늘 따라잡아야겠는데 근데 400등을 올리려면 한 50판 해야 되는데 하트는 5개밖에 없어. 약간 이런 소위 말해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게임이라면 컴퓨터가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한한 과제를 풀기 때문에 엔딩이 있는데 사람과 무한하게 경쟁하는 게임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게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 그냥 무한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무한 경쟁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전에는 게임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 하는 게임밖에는 안 됐어요. 게임팩 하나를 사면 내가 이걸 질릴 때까지 한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막 교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게임팩 하나를 샀을 경우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해 만들어진 가상세계 전체를 산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내가 이 팩을 하나 사면 이 팩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감각으로 게임을 했었죠.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상품에는 재화와 용역이 있다. 그러면 재화라는 게 어떤 실물성을 가진 상품이라면 용역이란 건 서비스죠. 뭔가 이용을 하고 이용료를 내는 개념인데 이 개념으로 본다면 온라인 이전의 게임들은 재화로 팔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서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온라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게임은 재화에서 용역으로 변화했죠. 이제는 내가 이 게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해서 일정 시간을 플레이하고 빠지고 이때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말 그대로 이용을 할 뿐이다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소위 말해 게임이라는 상품은 90년대 00년대까지는 재화로서 팔렸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시대에는 이제 서비스의 영역으로 위치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소유라는 개념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게임을 소유했다라는 감각으로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캐릭터와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게임에 쏟아부은 시간과 금전적 어떤 지출들 네. 이 게임 속에 아이템, 경험치, 레벨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캐릭터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서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아주 좋은 칼이 있어요. 그걸 하나 우리가 구매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칼을 사면 정말 나는 이 칼을 소유하고 있고 저 가상세계 안에서 나는 굉장히 강력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상에서 이 아이템 구매는 소유로 불릴 수 있는가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는 직접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이템을 돈 주고 샀다는 건 내가 그 실물 아이템을 산 것이 아니라 이 게임 안에서 이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의 소유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사실은 이건 소유라기보다는 이용권 자체, 서비스 접속권 자체를 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겠지만 누가 게임 아이템 사면서 상법상으로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것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캐릭터는 내 거고 이 아이템을 사면 이건 내 아이템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서버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소유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요즘의 의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면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소유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소유한다라는 건데 둘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변화는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게임 용도가 아닌 뭐 사무용, 생산용 소프트웨어들을 잘 보면 예를 들어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오늘 뭐 일러스트레이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예전에 다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뭐 좀 비싸긴 해도 한 번 사면 내가 컴퓨터를 바꿔도 설치할 수 있고 뭐 다음 버전이 나오면 또 딴 걸 사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다 월 구독으로 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죠. 그리고 우리는 상품으로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용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나오는 건 아마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제 원고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 예. 그럴 때면 꼭 광고를 봐야 돼요. 이게 싫으면 문서 프로그램을 살까 하는데 월 구독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월 구독료로만 거의 기십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야 그냥 옛날 거를 사놓은 거를 계속 쓸까라고 하는데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변화는 비단 소프트웨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는 복사기를 샀어요. 회사에서.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렌탈 리스입니다. 아무도 복사기를 사지 않아요. 자동차는 어때요? 옛날에는 자가용 자동차라는 것은 사면 약간 중산층의 로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점차 리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조금 더 옛날 얘기를 해보면 전자제품 같은 것도 예전에는 한 번 사면 30년을 쓰는 제품이다라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실물 제품도 점차 재화에서 용역으로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정리를 하면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많은 기능들, 놀이들, 생산들을 일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기업들은 그 플랫폼의 이용 요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혁명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말 그대로 제품을 팔았고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구매해서 소유했던 시절의 자본주의가 있었고 요즘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기능을 렌트하고 기능을 제공해서 이용료를 받는 걸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면 전부 그런 렌트 기반의 서비스 이용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의 변화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품으로 재화로 구매해서 샀다면 지금은 서버에서 제공하는 게임 기능을 이용하는 형태로 전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918님이 아이템이 소유씨가 부른 썸 같습니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해시태그 게임 이문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모바일 쿠폰과 한우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